근데 현차가 지금 보면 미달된 걸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킬로그램당 내뿜는 탄소가 한 5g 정도 얼마 안 되잖아요. 5g 정도 못 맞췄다. 그러니까 더 오버해서 냈다라고 하면은 100만 대를 팔면 내야 될 벌금이 6,500억이에요. 근데 요 기사에서는 3조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비 규제라는 내용이 그냥 이거 못 맞추면 벌금 좀 내면서 가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회사가 휘청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어마어마한 벌금이다. 그래서 기사상에는 전년도 순이익의 80%다. 이런 문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비 규제라는 게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징벌적으로 벌금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기폭제가 일단은 됐죠. 네, 그렇네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것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우중재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예,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광주. 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 생각하기에는 원자력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연구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학위할 때는 전기화학으로 석박사를 따고요. 포스닥을 하면서 2차 전지를 처음 시작했어요. 원래는 연료 전지를 했습니다. 하다가 포스닥을 가서 미국에 있는 아르곤 내셔널 랩에서 이제 배터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로 들어갔어요. 현대차 기업에 계셨군요. 예. 현대차에서 있다가 사실은 저희가 학위 따고 가면 보통 R&D 위주로 하는데 R&D 하다가 제가 성격이 꼼꼼하다고 하시면서 양산 부서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쪽에서 전기차 개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옮겨서 저희는 배터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를 다 하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를 산 당신, 지구를 구한 걸까? 우리가 지구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전기차는 뭐 일반 내연기관차랑 가장 다른 거는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은 그 부분이죠. 사실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가 이제 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 폭염, 집중호우, 가뭄.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름을 태우면은 CO2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CO2가 온실가스의 또 주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물론 뭐 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수송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15% 정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 수송에서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수송에 대해서 클린 에너지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배에 대해서 했거든요. 컨테이너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내연기관차가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해서 폐차가 될 때까지 얼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냐라고 하면 한 40톤 정도를 내뿜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전기차는 얼만큼 내뿜냐라고 하면 사실은 0이 돼야지 맞아요. 전기차는 CO2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17톤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지금 CO2를 내뿜고 있습니다. 왜 내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CO2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처음에 생산부터 사용할 때까지 사실은 폐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 전기차에서는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생산할 때 일단은 CO2 발생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만들 때 5.3톤, 그러니까 전체 17톤에 31%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사실 CO2가 전혀 안 나오죠.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만들 때의 총합은 내연기관은 6.9톤인데 전기차는 10톤이 넘어가 버리니까 11톤이니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때 많이 나온다.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어디서 많이 나오냐, 어디를 줄여야 되느냐도 뒤에 좀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단계에서 또 보시면은요. 차량 배출에는 사실은 0%예요. 0톤이 맞는데 내연기관차는 대부분의 CO2가 차량 배출에서 나오고요. 근데 다만 이 연료가 전기인데 전기를 만들 때 지금은 저희가 100%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6톤 정도 CO2가 발생을 합니다. 전기를 충전을 해야 되니까 충전할 때 쓰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냐? 완벽하게 뭐 태양열이다, 풍력이다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화석 연료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CO2도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상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다 신재생 에너지로만 뽑아도 11톤은 나온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나오긴 한다라고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전기차의 그런 원료를 캐낼 때 그 마을 자체가 더 오염돼 버린다. 네. 뭐 질병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 파괴 그리고 아동 어린이들이 참 많은 작업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이런 요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나의 제품만을 보고 그 제품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뭐 윤리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과정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는 모든 기업의 그런 정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 우리가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지극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좀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좋습니다.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45%, 최근에는 20%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야. 엄청 큰 겁니다. 반도체가요. 2023년, 뭐 28년 요때가 한 10% 정도 성장했고요. 네.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을 바꿨지만 한 20에서 30%예요. 전기차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정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렸냐? 사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모든 현상에는. 네. 거기다 특히나 이거는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전기차가 좋기도 하고 뭐 친환경적이기도 하지만 이 규제 때문입니다. 이 연비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을 봐도 연도마다 연비 규제가 커지죠. 요 막대바가 얘기하는 게요. 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달려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을 보면은 정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지금 까만 점선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그랜저거든요. 그랜저 네. 연비가 한 12km 정도로 나오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유럽에 파는 차들의 평균 연비를 31km를 맞춰야 되는데 25년 넘으면은 올해죠. 가능할까요? 이게 쉽지 않죠. 하이브리드도 저렇게 안 나오던데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규제를 안 맞추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들의 얘기인데 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에 저 그 수직으로 나와 있는 선이 0으로 돼 있는 선이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업체가 미달이죠. 그러니까 못 맞춘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저기 보면 제가 현대차 사실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제가 뭐 또 있었던- 전 직장이기도 하시고. 예, 사랑합니다. 예, 지금도 현차 타고 있고요. 근데 현차가 지금 보면 미달된 걸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킬로그램당 내뿜는 탄소가 한 5g 정도 얼마 안 되잖아요. 5g 정도 못 맞췄다. 그러니까 더 오버해서 냈다라고 하면은 100만 대를 팔면 내야 될 벌금이 6,500억이에요. 근데 요 기사에서는 3조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비 규제라는 내용이 그냥 이거 못 맞추면 벌금 좀 내면서 가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와.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회사가 휘청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어마어마한 벌금이다. 그래서 기사상에는 전년도 순이익의 80%다. 이런 문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비 규제라는 게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징벌적으로 벌금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기폭제가 일단은 됐죠. 네, 예. 그렇네요. 이 시장을 예측을 할 때 이런 그림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전기차의 시장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이 그 정책이 끌고 간다. 그리고 규제가 끌고 간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요. 그 빨간 라인이 뭐냐면 현재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연도별로 연비 규제를 이렇게 맞추려면은 저 빨간색만큼은 배터리가 늘어나야 돼. 네네네. 그러니까 저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거를 맞추려면 배터리가 저만큼 늘어나야 된다. 그렇죠. 이제 물건 팔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희 망했다고 이제 손해 보면서도 판다고. 근데 안 믿잖아요, 누구나. 네. 근데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걸 믿습니다. 개발자로서 예전에. 왜냐하면 벌금을 내는 것보다 만들어서 한 대 한 대 팔 때보다 손해보는 게 조금 더 전체 손해가 작다면 팔아야죠. 유럽에서는 유럽의 그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연기관차에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겠다. 그리고 전기차는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현차 입장에서는 판매 대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판매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수익이 커지니까 기업 입장에서. 근데 똑같이 100대를 제네시스를 파는 것이 수익을 많이 내도 꼭 전기차를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결국 가격을 계속 낮추죠.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전기차의 가격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아마도 가고 있을 거예요. 시장은.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캐즘이 왔고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지만 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물량은 꼭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가 좀 쉬워지는데 이런 사건이 좀 생겼습니다. 요분이 나오셨죠? 그렇죠. 예. 예, 이 형님이 나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중심에 지금 저분이 계십니다. 예, 네. 저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연비 기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비 그 기준을 넘어서도 벌금
안 내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이제 좀 신기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럼프가 내놓은 이 아름다운 법안 때문에 테슬라가 초비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 오른쪽 그래프의 맨 오른쪽 바만 보시면은 테슬라가 이제 이익을 냈어요. 근데 저 파란색이 뭐냐면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낸 매출액이에요. 네. 뭐냐 하면은 전기차는 CO2를 안 내니까 CO2를 많이 내는 내연기관차 업체에 요 탄소 크레딧을 팔 수가 있어요. 네. 자기네들은 안 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이 4억 2,800만 달러. 근데 흥미로운 거는 테슬라의 요때 순이익이 1억 400만 달러예요. 그래서 만약에 탄소 배출권이 없어진다 그러면 네. 마이너스 3억 2,400만 달러로 엄청나게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굉장히 비상이 되고 이제 사이가 이제 막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는 거죠, 머스크랑.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전기차의 성장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트럼프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기차를 싫어하는 분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좋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벤츠가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이때는 이제 유럽판이었죠. 프랑스랑 독일이랑. 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도가 되면은 포드가 조립 라인에서 이제 생산 혁신, 그러니까 그렇죠. 연속식으로 착착 만들어내니까 요때 컨베이어 벨트라는 개념을 들고 오면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자동차의 이 디트로이트 빅3가 글로벌 생산을 지배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70년대, 90년대 이때 오면서 일본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1위는 토요타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2000년대가 돼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현대차가 뭐 3위, 위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유럽과 미국은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 이 비상구가 뭐냐 하면은요, 다음 제너레이션의 차를 우리가 먹어가자.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린카 시장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요게 이제 전략으로 나오던 이때쯤이고요. 유럽은 클린 디젤을 갖고 옵니다. 디젤이라서 연비도 좋은데 배출가스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실가스 양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기술이고요.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네. 사실은 전기차가 이겼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 검사할 때는 이렇게 핸들 안 움직이잖아요. 네. 올려놓고 바퀴만 굴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막 작동을 하면서 잡아줘요. 네. 근데 실제 공도로에서는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작동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걸리는 바람에 벌금도 엄청 많이 내고 요 표에 나오는 것처럼 클린이 빠진 클린 디젤이 되면서 이제 후폭풍으로 앞으로 대세가 뭐냐,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좋은 게 누구냐?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밀었고 기술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테슬라에서 특허를 공개를 했습니다. 특허를 공개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특허를 공개해도 우리가 이 산업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 정도의 기술 격차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산업의 부흥, 그래서 전기차의 크레딧, 배출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적으로도 밀어주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착각이었던 거죠. 우리가 미래차 시장, 전기차 시장은 우리가 다 먹을 거야. 그런데 현실은 중국에서 사실은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게 올라왔는데 위에 문구를 보시면 아신 것처럼 중국 BYD가 탄소 배출권 풀 덕분에 떼돈 버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시장 자체는 전기차 업체에 유리한데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친환경차 기반이에요. 트형이 기존의 체계를 갖고 있었으면은 중국 회사가 크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올라갔으면은 계속 좀 전기차를 키웠을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수다. 내연기관차를 좀 키우고 전기차를 조금 낮출 수밖에 없다. 중국 대응하기 위해서.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많이 들었던 보이지 않는 손. 파는 사람은 팔면서 이익을 최대한 내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잘 굴러간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규제와 정책이라는 보이는 손이 너무나 크게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래의 전기차의 산업은 사실은 이 규제와 정책 에 따라서 더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과학기술은 한 가지의 산업이 태어나서 자라게 됐을 때 그 스테이지마다 중요한 기술들이 사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지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기술이 중요한가?
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때는 뭐 가격 그런 것보다 성능이 중요해서 전기차가 처음 만들어진 게 왼쪽 그림처럼 1800년도에 토마스 파커라는 분이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최초의 자동차가 사실 전기 자동차였죠. 그렇죠. 이제 자동차라고 하긴 그렇지만 약간 증기 기관을 모사한 차들이 좀 있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마차보다 좀 못했던 것 같고, 이제 최초의 차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시장이 원하는 성능을 내지를 못했죠. 네. 주행거리라든지 그런 성능을 못 냈고요. 그리고 2008년에 나온 이제 테슬라에서 나온 로드스터인데 이 차는 사실 400km를 달려서 기술적인 부분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었죠. 기술의 확대는 사실은 배터리 기술에 좀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쪽에 X축만, 밑에 축만 보시면은 이게 똑같은 무게일 때 얼만큼의 와트아워 에너지를 갖고 있냐인데 처음에 최초의 전기차는 저 보라색의 납산전지였어요. 납하고 산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무겁기는 겁내 무겁지만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에너지가 50 작은 아래. 거죠. 그냥 50 아래. 근데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200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배터리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분홍색으로 동그랗게 칠한 거 있잖아요. 요게, 리튬이온. 예,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인데 2020년대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이 보시는 것처럼 200일 거야 라고 했던 한계를 넘어서 지금 300 넘는 게 차에 실리고 있는 거죠. 별표가 지금 양산된 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300 이상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배터리의 기술이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차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능을 이제 시장이 원하는 만큼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급속 충전하면은 뭐 10분 충전해서 한 300km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고 어떤 하나의 이런 제품이 가격의 절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품은 없어요. 자동차에서. 네. 근데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이 정도고요.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19년까지 9년 만에 90%를 다운시켰습니다. 가격을. 배터리 가격을 이렇게 다운시켰고 이렇게 해서 전기차 가격이 그래도 많이 떨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능은 계속 높여야 돼요. 그리고 가격은 계속 낮춰야 되고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이 벌어지면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전기차에서는 세이프티 문제입니다. 가격만 비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성 거의 다 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행 거리를 줄인다 그러면 또 안정성 거의 안 터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행 거리는 늘려야 되고 가격은 낮춰야 되고 안정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이프티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요. 특히 배터리는 우리가 뭐 연소의 3요소라는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잘 안 꺼져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열을 줄이는 건데 그래서 차 한 대에 한 15,000리터 정도 물을 쏟아부어야지 불이 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의 화재 확률을 비교해 보면은요. 내연기관차는 10만 대당 10대, 전기차는 10만 대당 2.7대. 이게 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횟수는 시장이 원하는 걸 맞춰가고 있으니 점점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40%인데 절반이 또 양극재라는 이 소재 가격이에요. 거의 20%가 양극재네요. 그렇죠. 근데 이 양극재의 가격을 보시면은 또 가공비는 많이 안 들고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이런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으니 네. 이 배터리라는 거 안에서 이 원료의 가격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국가별로 이런 원료의 생산을 보면은요. 이 비싼 원료가 각각 지역마다 편제돼 있으니까 이제 자원에 대한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광물 자원 거의 전쟁이죠. 그래서 뭐 중국도 이런 무역 같은 관세 얘기 나올 때 리튬 배터리 광물 기술 수출 제한하겠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용 후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한 대에 뭐가 얼만큼 들었나 그걸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오. 요거 다 끌고다가 팔면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폐기물이지만 큰 돈을 낼 수 있는 제품이 되죠.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도시 광산. 뭐냐면 일반 광산은 그 로컬에 있는 거잖아요. 각 지역에 묻혀 있는 걸 파는 거고 네. 도시 광산은 전기차 이 배터리를 캐가지고요. 잘 해서 거기서 원료를 뽑겠다. 이게 도시광산이거든요. 오, 네. 이 도시광산 시장이 글로벌로 보면은 2040년에는 270억 원까지 커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와.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오. 예,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이 타이거 배터리가 많이 나온 건데 돈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2018년에 폐플라스틱 대란이 있었거든요. 그 있었죠. 네. 기억나요. 배터리는 차량에서 탈거하면 위험하고 이거 쌓아놓으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래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폐차하면은 배터리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데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이 사용 후 배터리가 나오면 등급을 나눠요. 네. 지금은 배터리가 너무 짱짱해져서 전기차를 타도 폐차할 때 그 성능이 한 9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한 80을 얘기했는데 지금 90
이상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500km로 달리는 전기차가 450km로 달리는 건데 네. 이 배터리를 버리기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쓰자라는 게 재사용 제재조입니다. 타에는 쓰기 그러니 다른 데 쓰자. 근데 네.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그 중에서도 뭐 다시 썼건 어쨌든 이제 많이 망가져 있는 배터리는 원료를 뽑자라는 그런 재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배터리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은 CO2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나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CO2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그렇죠. 갭만큼을 그 차이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네. 이게 배터리에선 방전이에요. 네. 물질이 바뀌면서 그 에너지를 얻어냈잖아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것.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